왜 시작 안 되냐? 1분인데 왜 안 되는 거야? 시작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국회 만들기 3탄이고요. 오늘은 세월호 관련된 이야기들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독단적으로 오늘은 어떤 딱딱하고 뭐 이론적인 얘기 하는 것보다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기억하시는 세월호 참사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얘기들을 좀 솔직담백하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저희 보좌진들이 대본도 준비해 주셨지만 이 대본과 상관없이 그런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편하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들이 내용이 뭐 알차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실수할 수 있는데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또 구성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6월 4일 날 나중에 한 번 더 광고를 드리겠지만 6월 4일 날 진상규명 과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여기 계신 분들 다 공동 주최로 참여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도 라이브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내용보다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각자 본인들이 생각하는 또 느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그래도 인사는 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편의상 제일 왼쪽에 계신 우리 전영기 의원님부터 인사를 좀 드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예, 저는 박주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기 고양병 국회의원 홍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은평갑이에요. 최근에 방 배정 다 끝났고 뭐 이사도 하시고 약간 좀 혼란스럽고 정신 없으셨을 텐데 다 이사 마치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네, 이사 오늘 저는 했습니다. 했어요? 네. 들어갔어요? 거의 다 했어요. 와, 부럽다. 저희는 오늘 완전히 뭐 도배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내일 과연 책상에 앉을 수 있을까 조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저는 도배 다음 주에 준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냥 일단 일단 들어가는 집만 거? 들어간 거예요. 저도 도배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재고가 없대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던 게 20대 국회 때는 의원님들이 다선 의원님들이 많아서 그 자리를 그대로 쓰시는 분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초선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 도배도 해야 되고 새로 짐도 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재고도 부족하고 좀 시간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이 많이 떨어지셔서 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조금 오버랩 되는 시기가 좀 여유가 있었으면은 됐을 텐데 그러지를 못해서 조금 네. 아쉽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 도배는 다 했는데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편의시설이 좀 안 돼 있어서 다시 건조사 네.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사무실을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국회가 제때 개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선배님? 갑자기 이렇게 훅 대본 없이 하기로 했다지만 아니 지금 왜냐면 제가 오늘 처음 왔는데 뭘 해야 됩니까? 뭐 직업병. 그랬더니 아무렇게나 그냥 아, 좋아요. 느낌대로 네. 하시면 된다. 맞습니다. 네. 무엇이든지 얘기해도 된다고 예. 하셔서 제가 예, 뭐 방송이 산으로만 안 가면 되죠 뭐. 그 6월 5일날 개헌을 목표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뭐 한간에서 언론에서는 11대 7로 뭐 나누기로까지는 얘기가 됐다라고 하지만 사실 무근이라고 그렇죠. 하고요. 그래서 상임위 배분부터 시작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예결위하고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원내대변인 계시네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저보다는 더 협상의 현장에서 계시니까 대표님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원내대표님이 2시에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하셨어요. 거기서 6월 5일 개원은 이제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임기 개시 후 7일 후에 개시한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6월 5일 날은 당연히 개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날 이제 의장단 선출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막 더 뭘 잘해라, 뭘 더 요구한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정해져 있는 역할, 우리 입법기관이니까 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많이 기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뭐 법이 있어도 법대로 또 안 되는 곳 중에 하나가 국회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20대 국회에서 있었는데 헌법에 따르면은 그런 개헌안이 발의되면 표결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헌법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이 들어오지 않으셨죠. 그래서 아예 이제 표결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네. 이게 아무래도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안 지키는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의원님들 말씀 나오시고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민소환제라거나 아니면은 그 국회의원한테 정치적인 책임 위에 법적인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댓글들 지금 올라오니까 이제 고민정 의원님이 바로 진행을 하시니까 역시 고민정 끝났고 여기 KBS냐 뭐 이런 댓글들 달리고 그러네요. 하여튼 뭐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집무실이라고 하는 의원실에 이제 이사하는 거 그런 준비 때문에 정신 없으시고 그 와중에서도 6월 5일 날 개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그 세월호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적인 부분 뭐 아주 뭐 구체적인 뭐까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에 이제 저희가 6월 4일 날 있을 토론회에서 좀 더 다루기로 하고요. 최근에 저희가 목포 신항에 갔었습니다. 그죠? 여기 계신 분들 가셨는데 아마 홍 대변인 그날 원내대표님하고의 일정이 있어서 못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같이 가셨는데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 이 모임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세월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목포 신항에 가는 것으로 좀 결정이 돼서 가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셔가지고 이 모임에 소속되지 않은 초선 의원님들께도 제안을 많이 해주셨는데 갔다 보시니까 어떠신지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어떠셨는지요?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그 사실 세월호 참사 직후에 그 변호인으로 좀 활동을 했었었죠. 그 진상조사 활동에 참여를 해서 그 이제 박주민 의원님이랑 같이 증거보전 재판도 많이 다녔고 그 또 증인들 그리고 저기 뭐라고 해야 될까 새로 이렇게 저기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진도에서 실제 구조 작업을 했던 이제 그 선장님도 만나서 구조를 어떻게 안 하고 있었는지도 얘기를 충분히 들었었고 저는 세월호 그때 그 언딘에서 세월호를 구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그 작업 현장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도 갔었어요. 그 사장님의 배를 타고 이제 어선이니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바다에 갔는데 실제 그때 언론에는 구조 작업한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고 있던 것도 눈으로 좀 목격을 했고 그래서 늘 이게 마음이 아팠고 또 그렇게 그런 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당선자 신분으로서 다시 이렇게 세월호를 보게 되니까 이제 그 마음 아픔보다는 책임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특히 그 박주민 의원님 같이 가시긴 했지만 그 세월호 때 재판을 하면서 선장 관련된 재판을 하면서 그 세월호가 당시 없기 때문에 배를 검증하기 위해서 오하마나호 그 현장 검증을 했거든요. 이게 거의 비슷한 구조의 배이다 보니까 오하마나호가 어떻게 돼 있고 그래서 세월호는 아마 이랬을 것이다. 선장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저희 추정하는 그런 재판을 해서 저도 같이 이제 유족 대리인으로서 같이 참여를 해서 둘러봤었는데요. 그때 둘러봤던 것과 실제 세월호 배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둘러본 느낌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예. 너무 이제 참혹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짐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김명민 의원님 변호사 시절에 이제 세월호 관련된 일들을 저와 같이
하셨어서 또 약간 또 다른 느낌을 좀 느끼셨던 것 같고 다른 분들도 좀 편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예, 이게 순서가 꼭 저한테로 돌아오니 잠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둘째 아이가 2014년생이에요. 3월생인데 이제 젖먹이 아이를 젖을 먹이고 있는데 이제 뉴스를 봤죠, 집에서. 그때 그 순간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이제 아기가 젖을 먹을 때는요,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려요. 한겨울에도. 근데 이제 아기가 그렇게 젖을 먹고 있는데 이제 눈앞에서는 이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지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근데 이제 세월호의 당선인 신분으로 그렇게 딱 발을 처음으로 디뎠었던 건데요. 되게 죄송하기도 하고 왜 이제서야 왔나 하는 생각도 들고 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을까. 어찌됐든 우리나라에 참 많은 사람들은 세월호에 빚지고 있다는 생각도 참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그것을 갚아나갈 수 있을까. 20대 때 풀 수 있었던 법안들도 꽤나 많이 있었고 많은 국민들이 염원했고 또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그 김관홍법이라고 하는 이제 그 법안은 통과가 됐지만 아직도 이제 풀리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21대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큰 역할들이 주어져 있구나 하는 사명감도 좀 다시 다지게 되고 그랬습니다. 댓글 중에 본인도 아이를 안고 있다가 세월호 참사 관련된 보도를 보고 마음이 철렁했다라는 분도 계시네요. 뭐 편하게 다른 분들도 좀 얘기를. 또 사실 모든 국민이 그날 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사실은 저희 아이도 그날 수학여행을 갔었어요. 예, 5학년이었는데 이제 다른 경주였던 것 같은데 버스 타고 갔는데 아마 이제 다들 엄마들이 놀랐고 그래서 아마 전화를 했을 텐데 그날 그러니까 학생 관리를 위해서 핸드폰을 다 수거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연락은 되지 않았죠. 그 정도였는데도 굉장히 손도 떨리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아이가 이제 올해 고2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그때 생각이 더 나면서 사실은 고2까지 이제 아이를 키우고 수학여행을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딸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당선된 날이 말씀을 다 아시겠지만 그 전날이잖아요. 다음 날이 맞아요. 세월호 6주년이 됐는데 6년 정도 되면은 사실은 왜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누가 잘못했는지 왜 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당연히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사실은 진상 규명이 안 되고 책임자도 잘 처벌이 안 되는 것 같고 사실 그냥 그 고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 입장에서 지금 그 아이는 살았다면 더 나이는 있었겠지만 절대로 아무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사실은 떠올리기만 하면 다른 엄마들도 그렇겠지만 눈물이 많이 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저도 뭐 사실 아이가 이제 2년 전에 태어났는데 또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아이가 막상 생기니까. 어떠세요 두 분은? 저는 사실 그때 정말 분노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직까지 그 기억이 사라지지가 않는데 그 선체 창 밖에 문을 두드리면서 살려달라는 그 영상이 하나 있어요. 잠겨가는 그때.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지금도 아직까지 못 잊겠더라고요. 어떻게 그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을 저렇게 만들까라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었고 또 심지어 저는 이제 교직 생활을 하면서 그 또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실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너무 아팠었고 5월 18일 날 목포 갔을 때 저는 이제 사실 휠체어 때문에 선체 안을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겉에만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는데 그때도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했던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의 역할이
좀 더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도 해보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원교 네. 의원도 예. 저도 이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목포 내려갈 때 맞아요. 실무를 거의 다 담당을 그렇죠. 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막내라서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걸 가슴이 좀 먹먹한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사실 몰랐었어요. 이번에 목포 갔을 때 제가 그 처음에 정치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저는 그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를 나오게 되면서 안산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뉴스를 처음에 접했을 때 그 말을 사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뉴스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밥도 안 넘어가고 당장에 그 우리 단원구가 바로 옆에 있는 학교거든요. 저희 집에서 한 10분 정도만 가면 있는 곳이라 가지고 제발 그냥 살아 돌아오기를 바랬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안산 전체가 거의 아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었거든요. 그때 너무 많이 힘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포를 갔을 때도 굉장히 아직도 왜 이게 진상규명 자체가 안 된 것인가에 대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네, 소름 끼치고 이것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해결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억울함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예. 사실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느낌과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목포 가자고 하셨던 것 같고 또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저희가 이 순간에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왜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많아요. 실제로 이제 20대 국회 때 제가 세월호 관련된 어떤 법안을 내거나 또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토론을 하거나 또는 설득을 할 때 보면은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현실의 벽을 좀 많이 느꼈었는데 어떠세요? 세월호 참사가 이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도대체 그럼 왜 뭐 예를 들어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든지 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억울한 부분이 없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셨는 게 뭔가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그렇죠. 네. 사회적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이 중대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한 상황들을 관리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왜 산불이 났을 때도 그렇고 지진이 났을 때도 그렇고 또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응하는 이 정부의 어떤 태도랄까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세월호라는 큰 이 참사를 통한 이제 정부의 어떤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사람들의 거기에 대한 이렇게 뭐라 할까 피로감, 예, 그것은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또 그렇다고 국민들이나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지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지겨워하지 말아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더 빨리 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저희들끼리라도 이렇게 뭉칠 수 있다는 게 저는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겹다란 이런 사건을 가지고 지겹다라든지 아니면 모욕적인 말을 한다든지 본인의 아이들이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막 그러니까 제가 많더라고요. 그게 네, 더 화가 사실은 나는 거죠. 그날까지는 이렇게 굉장히 국가를 완전하게 믿고 있었거든요. 내가 위험에 처하면 구해줄 것이다. 많은 좀 선량한 평범한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는 국가를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재난이 닥치면 내 알아서 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만약에 세월호의 뭐 진상 규명이나 이 법이 있는 게 과거를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아직도 지겹다 이런 논의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이제 뭐지 좀 무너진 국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그때 잘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제도를 밝히고 이렇게 처벌하고 이런 과정에서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가가 개입돼서 국가가 뭔가 잘못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뭔가 문제가 생겼고 그게 어떤 불법적인 현상들이 유지되고 있으면 사실은 사회 통합에도 굉장히 많은 그 장애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빨리 해결이 되고 화합이 되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표적인 이제 과거사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국가 폭력에 의한 과거사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국가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떤 그 불법 상태를 계속 용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정리되면서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해지고 통합하는 그쪽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적인 의미들 당연히 있고 매우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그러기 위해서 진상 규명이 매우 또 중요하다. 진상 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 그리고 그 안전 대책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침 저희가 그날 같이 방문했던 이제 5.18 국립묘역도 같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날 어떻게 보면은 같은 아픔들, 유사한 아픔들을 같이 이렇게 저희가 목격하고 간접 경험을 했는데 공통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가의 폭력 혹은 국가의 무관심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여전히 진상 규명도 안 돼 있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피해자로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계속 쌓이지 않고 우리가 좀 빨리 하나씩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 당시에 제일 이해 안 갔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왜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늦게 나온 것도 늦게 나온 건데 왜 언론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분명히 이제 가족분들이 가서 조사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것을 왜 숨길까?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되지 그럴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족분들이 진도에 계시다가 서울로 상경을 하시려고 그랬었어요. 초반에 아주 초반에.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뉴스 보도에는 막 잠수사가 500명이 동원이 되고 선박이 막 몇천 척이 동원이 되고 헬기가 뭐 엄청나게 동원이 돼서 마치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계속 방송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현장에는 뭐 배가 제대로 떠 있다든지 하는 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가족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상황이 이런데 언론이 만약에 진실을 보도했다면 이제 곧 상황이 바뀌겠구나라고 하면서 그 현장을 지키고 계셨을 텐데 상황은 안 그런데 언론이 마치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니까 본인들이라도 서울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 입장에서 자기 자식들이 지금 제 배 안에 있고 죽어가고 있어서 여길 떠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라도 서울에 올라가서 이 상황을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올라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경찰에 막혀서 버스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내려서 막 걸어서 막 올라가시려고 하다가 또 진도 대교에서 막혀서 또 못 올라가시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도 사실 초반부터 약간 우리 언론 왜 이러지? 너무 터무니없는 분명 현장에 기자들이 있었잖아요. 바다에도 같이 나가고 현장에도 같이. 거기 있었는데도 왜 그럴까요? 없었었다면 그게 제일 몰라도 이해 안 되는 참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정말. 보통은 초반에 언론들이 가장 많이 이 잘못을 하는 게 속보 경쟁을 하다 보면은 그렇거든요. 그냥 막 이제 따라쓰기 시작하는 거죠. 속보를 빨리빨리 내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선가 써버리면 그냥 나도 일단 쓰고 보자. 그런데 나중에 오보로 판명이 나면 싹 다 오보가 돼버리는데 그냥 기자들 입장에서는 뭐 오보하면은 그냥 끝날지 모르겠으나 그 당사자들은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너무나 중대한 일인데 지금도 사실은 이러한 속보, 오보, 왜곡 이것은 아직 끊이지 않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정보가 통제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이제 해수부대 해경에서 제공하는 정보 위주로 언론 네. 보도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실제 구조 현장을 이제 못 가게 했을 거예요. 아마 통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마침 그 바로 옆에 어업을 하시는 분을 제가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분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조명탄 왜 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배가 거기 없는데 왜 거기 가서 뭐 하는 척하면서 찍고 있냐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제 언론 보도와 현실은 매우 달랐고 언론도 거기에 어떻게 보면 같이 속았거나 아니면 같이 협업을 했거나 그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분명한 그 정보 통제 가족분들이 어선을 돈을 모아서 이제 빌려서 타고 나가셨을 때 기자들도 몇 명은 타고 나갔었죠. 그래서 현장을 본 기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신항에 가서 가족분들 말씀 듣고 광주 왔더니 거의 비슷한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네, 진짜. 진상규명 안 된다. 완전 비슷해요. 피해자인데 너무 공격을 똑같았어요. 받는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진상규명 기구에 좀 더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다.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막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똑같이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것도 저는 약간 야 이거 뭐야 우리 역사가 40년, 50년 이렇게 흘러가도 하나도 안 바뀌는구나. 이런 저도 박주민 의원님께서 그 5.18 간담회 장소에서 5.18 사건이 세월호 사건과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사실 망치로 고려하는데 맞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와 이거 진짜 우리가 새롭게 보아야 할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아무런 변화가 없는 네, 거죠. 없죠.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재발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마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해 봤을 때 느꼈던 느낌 중에 저도 이제 망치로 맞은 듯한 느낌 네.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2014년, 2015년 뭐 이럴 때 강남에 굉장히 잘 사는 집에 그 어머님이 유모차를 끌고 토요일마다 세월호 관련된 시위를 하셨어요. 유모차 시위를. 강남역 거기 되게 번화한 데를 어머님들이 수십 명이 유모차를 끌고 이제 세월호 관련돼서 이제 외치시면서 왕복을 하는 시위를 하셨는데 그 이제 아동학대 쪽으로 보수단체가 고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보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왜 어머님 그렇게 하셔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는 집이 부유해가지고 자기 아이들은 정말 좋은 유기농 먹이고 학원 보내고 여행도 해외 보낼 수 있대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애를 애지중지 키워도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면 자기 아이 안전을 담보 못할 것 같대요. 그게 무서워서 나왔대요. 나라를 좀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그 말 듣고 굉장히 좀 뭐 엄청난 충격을 좀 받았었거든요. 하여튼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게 세월호 가족분들이라고 하는 그 참사의 직접적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강하게 있는 편인데 대부분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일단 동의를. 그렇죠. 네. 노란색만 봐도 나비만 봐도 리본만 봐도 생각이 나니까. 울컥울컥하고 초기에 노란색 썼다고 또 정치적으로 엄청 공격을 받았었어요. 왜 노란색이냐. 그 하고 많은 색 중에서 왜 노란색이냐.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 색안경을 끼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와 다르게 본인들은 좀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 삐뚤어진 마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진상규명이 되게 안 되고 있는 사실은 사실 국민들이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그 진상규명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우선은 뭐 진상규명 과제 중에 가장 큰 부분을 몇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어요. 진상규명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제 침몰의 원인이에요. 왜 배가 그렇게 가라지냐. 어떤 분들은 이거는 크게 의미나 뭐 이런 것들 부여할 만한 게 아니다. 침몰 부분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굉장히 의혹이 들 만큼 이상한 부분들이 많아요. 뭐 마지막에 배 항적 부분이 뭐 부정확한 것 아니냐. 또 동일한 또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배들이 보통 한 7시간 넘게 유사한 사고에서 떠 있었는데 굉장히 90분 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밝힐 부분이 있고, 그거는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여러 용역과 이런 것 통해서 실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한번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구조가 제대로 안 됐지?
왜 선원들만 초기에 탈출을 다 했지? 왜 해경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양한 방식을 쓸 수 있었는데 탈출 명령을 하나도 안 했지? 왜 안 했지? 예, 진짜. 너무 이상해요. 그건 말 너무 한마디면 이상해요. 다 도대체 네. 아직도 이해가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 그래서 도대체 이 구조가 실패하거나 또는 구조가 방기된 부분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냐? 이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타워라고 부를 수 있는 정부, 특히 청와대는 그 당시에 왜 제대로 기능을 못했지? 요즘도 막 보고 시각이 조작됐었다라는 수사 결과나 사참위 조사 결과가 막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은 아까 이제 전영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는 김영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드러나고 해야 되는데 계속 누군가 은폐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했던 거. 예, 그 과정이 굉장히 지리하게 이어지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일기 특조위라고 저희들은 부르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나중에 드러난 거지만 모든 한 6개 정도 로펌에서 의견을 받았는데 2016년 그 6월에 폐쇄 종료될 게 아닌데 강제로 그냥 폐쇄시켜버리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던 것들. 그건 누가 어떤 의도에서 어떻게 관여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밝혀져야 되는데 일부는 뭐 밝혀진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 밝혀진 부분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수사를 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 권한에 있어서도 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고 또 기한도 정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안에 가능할까요? 사실 뭐 지금 그래서 사참위의 권한이 좀 많이 약하다. 그다음 사참위의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사참위와 짝을 지어서 수사라는 방식으로 조사하는 검찰의 특수수사단이 특별수사단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네. 정치적 목적하에서 그냥 신용만 내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마 21대 국회 때에서는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있고 아마 이런 내용은 아마 6월 4일날 있을 토론회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열심히 해야 되죠.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월호 수사단은 출범 당시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 같다라는 문제 제기가 되어 왔는데 그렇다고 출범을 시키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딱 5.18도 비슷하잖아요. 비슷해요. 그 인원을 다 임명을 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열지를 위원들이, 못했는데 네. 그 부족한 사람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야당에서 계속 추천을 하면서 그렇죠. 하지 못했는데 결국은 그 법을 조금 바꿔가면서까지 해서 받아들여서 했는데 이게 또 다시 그냥 명목상만 수사단이고 네. 또 진상이 규명되지 않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사실 좀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가동되고 있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원래 발의했던 안이 있어요. 그걸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야만 간신히 통과시킬 수 있어서 1호 패스트트랙 1호 법안으로 지정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그래서 본회의에 올라가서 이대로 이제 통과될 줄 알았더니 본회의에 올라가니까 표가 저희 표만으로 안 되니까 다른 당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엄청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사 기간도 짧아지고 권한도 약해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 제 개인적인 욕심은 이제 저희가 의석수가 좀 되니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하여튼 그걸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동의를 구하는 작업들을 좀 해야죠.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의원을 여당에게 힘을 실어준 데에는 한번 열심히 힘있게 해봐라 하는 명령이란 생각도 또 듭니다. 네. 저는 사실 20대 국회에서 그 박종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당들이 이제 좀 동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반대할만 했어요. 본인들은 숨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뭐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나는 왜 그것을 조정을 하려고 했을까? 저는 그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 때 굉장히 아쉬웠던 기억이 거기에서부터 나왔었거든요. 네. 사참위법 뭐 마지막에 본회의에 통과시키려고 제가 거의 이제 의원회관에서 잤어요. 한 거의 2주 가깝게. 그래도 가족분들도 올라오셔서 그때 추운데도 국회 그 본청 바깥에서 주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의원회관에서 계속 이제 의원들 찾아다니고 설득하고 매달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참 저도 이해 안 가는 게 뭐 미래통합당은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당이 막 또 바꿔달라는 거예요. 모 의원님이 엄청 많이 그 작업에 그분 무슨 패스트 트랙만 걸리면 그분은 짠 나타나가지고 막 손을 막 보시는데 이번에는 좀 그럴 일이 없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그러면 조금 이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웃풋 이미지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만약에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면 그때 당시에 구조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 어떤 일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뭐 네. 사실 진상 규명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각 부분들별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뭐 진상 규명이 되면 그 자체로 어떤 안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을 거고 국가의 대응 태세도 점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뭐 은폐하려고 했었던 부분이나 또는 언론의 뭐 이런 부분도 저는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이익은 다 이제 국민분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완전히 진상규명이 되진 않았어도 뭐 우리 정부가 지금 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는 전에 있었던 다른 정권들과는 달리 굉장히 적극적이고 노력을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마 그게 좀 더 제도적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사실 침몰 원인도 제대로 진상 규명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침몰 원인에 따른 어떤 규제들, 제한들 이런 것들이 또 당연히 더 만들어져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과적 때문이다. 지금 진상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과적 때문이다라고 하면 과적과 관련된 어떤 대응책들이 뭐 좀 더 마련되거나 아니면 불법 중개축과 관련된 것들이 마련되거나 물론 그게 지금 진상규명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다만 진상규명이 돼서 명확하게 동력을 받고 제도 개선까지 이루어지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것이 이 세월호만을 위한 법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맞아요. 결국은 그와 유사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말씀하신 이 언론의 이런 속보 경쟁으로 인한 오보 양산도 막을 수도 있을 거고 불법 증개축에 대한 부분도 막을 수 있을 거고 아이들의 수학여행 부분도 뭔가 새롭게 개선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러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이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해서 세월호 부모님 세월호 아이들, 세월호만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지금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저희 아이들이 이제 수학여행을 갈 때 뭐라고 교육을 해줘야 될까? 혹시 네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지침을 따라야 되는지 그렇지. 아니면 네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지 뭐라고 교육을 시켜줘야 될지 지금 사실 굉장히 헷갈리고 그걸 맞아요.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좀 명확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튼 뭐 많은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만 자꾸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리고 어쨌든 이게 역사적으로 한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것도 잘 보존돼야 될 게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사후에 어떻게 세월호가 뭐 이전이 되든 아니면은 그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된 것들을 박물관을 만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뭐 피해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그 생명안전공원을 만들게 돼 있고 추모 사업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에 잘 되고 있지는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요. 이건 뭐 정부의 의지 부족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생명안전공원을 안산에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 부지 주변의 주민분들과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뭐 등등등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트라우마 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대형 재난 특히 그 코로나도요 의료진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어떤 이런 대형 재난 또는 재해 또는 이런 뭐 팬데믹 현상에서 여러 트라우마를 겪게 되실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좀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우리가 뭐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겠네요. 네, 뭐 피해 지원 특별법 이번에 김관호법이라고 해서 네. 잠수사분들에게 보상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은 간신히 통과가 됐지만 뭐 심리치료 지원이라든지 뭐 방금 말씀하셨던 추모나 또는 뭔가 기억하는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가슴만 무거워지나? 지금 이제 시작한 지 한 40분 지났습니다. 원래 저희가 한 30분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오늘 뭐 많은 이야기들을 의외로 처음 시작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 뭐 또는 맞아요. 준비 안 됐는데 왜 질문하려고 그러냐, 당신 제정신이냐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 얘기가 좀 잘 된 것 같고요. 한 말씀씩 그러면은 좀 듣고 뭐 6월 4일에 대한 광고 이제 드리고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전용기 의원님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저쪽 아까 제일 처음에 저부터 시작했는데 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인사는 전용기 의원님부터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군요. 아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댓글을 보니까 저는 그 댓글이 좀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국정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시는 그런 댓글들이 눈에 막 들어왔는데요. 세월호 사건을 제가 관심 갖고 계속 그 활동을 해왔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 그런 잊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세월호 직전이 2014년 4월 15일이 제가 당시 진행하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이 이제 간첩 증거를 조작했던 사건이었는데 증거 조작이 밝혀졌고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완벽하게 이제 이기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조금 더 뒤에 확인된 것이지만 박주민 의원님과 같이 뭐 진행을 했지만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에서 국정원과 관련된 어떤 문건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로 다 연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그 의혹이 사실 지금 제 머릿속에도 여전히 끊임없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혹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세월호의 진상규명은 완전히 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그날에 잠깐 에피소드가 있었었는데 국정원 문건이 발견되는 날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 박주민 의원과 저와 그리고 같이 변호인단끼리 올라오면서 목포에서 재판하고 올라오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혹시 오늘 뉴스에서 묻힐 수 있지 않을까. 묻힌다라고 하면 그 당시 가장 핫했던 뉴스가 유병헌 아들이 유대균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유대균이 오늘 혹시 체포되는 거 아닐까. 유대균이 체포된 뉴스가 나오면 국정원 문건, 세월에서 발견된 국정원 문건이 다 덮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진 않겠지 했는데 그날 저녁에 정말로 유대균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너무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나서 하나 더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네. 세월호 진상규명 저도 너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많은 힘을 가진 여당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당연히 의무적으로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은 최근에 이제 이천 화재 사건도 있고, 그리고 저 이번 좀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쿠팡 물류센터에서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많은 감염이 또 된 걸 보면은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그렇게 지금 6년이나 됐는데 세월호 참사 있은지 아직도 굉장히 잘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에 사실 코로나 극복하는 과정을 보면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힘을 발휘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이
이런 국민분들의 많은 그런 에너지를 모아서 안전에 대해서 좀 많이 이번 기회에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세월호 참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마치 이제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피해자들만의 일이다라고 보시는 건 굉장히 아쉽고요.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치지 맙시다. 예, 끝까지. 저희들은 지치지 않고 잘 해볼 테니 하지만 원하는 만큼 100%를 다 할 수 있다라고 또 100% 장담은 못하죠. 하지만 이러한 힘들이 모이면 한 단계 한 단계 한 발자국씩 나가면서 세상을 진일보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의 아픈 추억, 아픈 기억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해소해내려면 그것으로부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상을 규명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기억과 또 자료와 이런 것들이 점점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서두르고 재촉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려는 이유가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흘러가기 전에 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지치지 말아주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지치지 말고 좀 힘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에 많이들 이렇게 아우 답답하다,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는 우리 21대에 이렇게 많이 모이신 분들이 답답하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가 진상규명, 뭐 세월호뿐만 아니라 이런 아픔의 일들을 이제는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꼭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안전과 관련된 이제 국민적 분노를 있게 한 사건들은 앞으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 177석이라는 개혁적으로 일해보라라고 명령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으로 정말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일하는 21대 국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한 40분 거의 50분 가깝게 그 말씀을 나눴고요. 댓글로도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저희가 댓글 소개를 많이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제 머리숱이 많아졌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우리 홍 의원님은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시계가 안 가는 것 같은데요. 거꾸로 가는. 하여튼 뭐 엄청난 칭찬을 해주시는 것 같고 다들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되게 많고요. 네. 그러라고 177석 뒀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말씀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광고 좀 하겠습니다. 6월 4일 날 저희가 진상규명 과제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입법 과제에 관련된 토론회를 하고요. 그것을 저희도 다시 이제 라이브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전에 아마 저희가 목포 갔었을 때 촬영하고 인터뷰했던 영상이 지금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주말 일요일 늦은 시간에 많이 봐주셔서 그리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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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라는 게 빠져가지고 어떡할까요? 2시요, 2시. 아직